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 근무하는 이태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스포츠 선수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Relative Energy Deficiency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줄여서 말하면 레스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불균형해서 생길 수 있는 신체의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겨 선수에서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게 어떤 병인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겨 선수들은 몸이 가벼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왜냐하면 뭐 내가 5파운드만 가벼워도 점프가 더 잘 될 텐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점프는 물론 스핀이나 턴 등 여러 가지 그런 연기하는데 좀 가볍고 마른 몸매일수록 조금 더 용이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피겨 선수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숙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 굉장히 선수들한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제가 네이버에서 피겨 선수, 다이어트, 식이장애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막 여러 가지 기사가 뜨는데, 이렇게 보면 막 죽음의 다이어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피겨 선수들 중에는 이렇게 그 거식증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던 선수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뭐 영양사의 도움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스즈키 아키코나 아담 리폰처럼 다시 이렇게 재기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런 거식증 때문에 율리아 리프키츠카야는 19세에 조기 은퇴했다고 하죠. 그레이스 골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수 생명이 단축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식증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면 거식증은 여기 거울에 이거 보면은 이렇게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거울에는 자기가 굉장히 뚱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곡된 바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극도로 먹는 것을 부정하고 섭취를 못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그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 일부는 한 5.4%는 자살 충동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이나 심장의 이상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식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폭식증은 다이어트를 경험하는 선수들에서 사실 비교적 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굉장히 잘 먹지 않다가 이제 어떤 시간 시합이나 뭐가 끝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폭식을 한 다음에는 죄책감이 생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비하도 생기고 살이 찔까 봐 불안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일부러 자기가 지사제를 먹거나 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토를 하거나 약물을 오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막 혹되게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뺀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단식을 하게 되고, 단식을 하다가 또 그러다가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몸에 어떤 내분비 계통의 이상까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자 선수들 삼징후란 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과도한 훈련, 또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로 이런 식이자개가 생기면 여성 호르몬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월경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무월경이 생길 수도 있고, 무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빈도가 굉장히 불규칙해지거나 무배란성 월경이 생기거나 다양한 그런 월경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몸의 뼈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자 선수에만 있는 건 아니죠. 남자 선수도 마찬가지로 최측급 경기나 체중 감량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 생길 수가 있고, 요즘에는 아이돌이라든가 또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도로 노력하는 일반인들한테서도 이런 일들이 비교적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낮은 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른 용어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은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쓰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적어지면 쓸 수 있는 가용성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우리 몸에 단순히 이런 내분비계통의 월경 기능 장애나 어떤 뼈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 건강이 악화되고 그런 빈혈이 생기고요. 그리고 영양이 결핍이 되고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심혈관 건강도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과 질병에 걸릴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치고 결론적으로는 경기력도 감소시키는 위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우울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고 또 이런 낮은 에너지 가용성이 있다 보면 또 우울증을 서로 악화시켜서 두 개가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신적인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스포츠 선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에너지 결핍이다. 그래서 레즈라는 텀으로 해서 2014년 IOC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가용성이 낮은 상태가 될 때 여성 호르몬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뼈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에 따른 골밀도 변화입니다.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골밀도가 굉장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하고 한 30세 전후에 최대에 도달했다가 나이가 들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건 남성이고 여성도 마찬가지 패턴이고 폐경이 되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춘기가 여성 호르몬이 낮게 돼서 사춘기가 늦게 나타나게 되면 최대 골량에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럼 최대 골량이 낮으면 나중에 조기에 그런 폐경의 골다공증도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골량이 낮은 상태에서 뼈에 충격이 갔을 경우에 피로골절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까지 초경이 없으면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생리가 없는 선수들은 호르몬이 건강한 수준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이 좀 다소 무리하게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BMI는 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것이 18 미만이거나 또는 한 달에 10% 이상 체중 감소가 있었다거나 또는 16세까지 초경이 없었거나 초경이 있었지만 2차적으로 다시 무월경이 생겼다는 경우 아니면 피로골절이 자주 반복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고 골밀도가 낮아져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치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훈련 양과 경기 수행 능력을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면 경기 수행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훈련량을 넘어서게 되면 강도나 시간을 합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 수행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훈련 증후군이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레스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훨씬 더 낮은 훈련량 강도에서 피크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같은 훈련을 해도 경기 수행 능력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가 있는 선수들은 훈련의 효과도 낮고 과훈련 증후군도 훨씬 더 잘 생기기 쉽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것이죠.
따라서 레즈는 전신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운동 수행 능력 전체를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은 영양이 부족하니까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돼 있고, 그러니까 근력도 감소하고 지구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까 우울증이 증가한다 했고 불안정성이 증가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효과도 감소하고 판단력이나 협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은 경기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레즈는 상대적인 에너지 불균형에서 오는 거라고 했는데요. 즉, 에너지 가용성이 낮지 않게 잘 유지를 하려면 섭취하는 에너지하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라고 하면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작은 상태인 거죠. 운동선수들은 훈련량이 많기 때문에 그 훈련량으로 인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때그때의 훈련량, 훈련 목표, 그리고 시합 중 아니면 훈련 중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 섭취의 목표가 매일매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용성을 계산하는 공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섭취량과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의 차를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 이걸 제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제지방 몸무게로 나눈 것을 에너지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눈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려면 하루에 제지방량 1kg당 45kcal를 섭취했을 때 적절하다고 하고, 우리가 평균 안정시 대사율이 30kcal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kcal보다 이게 낮게 되면 낮은 에너지 가용성이 돼서 이런 레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kg이고 바디팻이 한 11.3% 되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5kg에서 11.3%의 바디팻을 제외한 몸무게를 계산해 보면 39.9kg이 되고, 이 선수가 하루에 만약에 한 1500kcal의 음식을 섭취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먹는 에너지는 우리 몸에 이런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열을 발생하고 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충당해야 하는데, 이 선수가 보통 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 에너지 소비를 할지는 종목에 따라서 사실 좀 다릅니다.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할 때는 하루에 뭐 800칼로리, 1000kcal를 운동으로 더 소비를 하기도 하고, 일단 휘겨 선수에서 한 600kcal를 소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1500에서 600칼로리를 뺀 거죠. 소비한 에너지를 뺀 거가 제지방 39.9로 나누게 되면 22.6의 에너지 가용성이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보다 낮으니까 이미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아까처럼 그런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 경기력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5 이상이 되려면 계산해 보면 한 2395, 한 2400칼로리 정도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먹을 때 살이 찔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루에 300kcal만 더 섭취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1800에서 600을 빼고 이걸 39.9로 나누면 30.07로
낮은 에너지 가용성은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칼로리를 더 먹으면 이 선수가 체중이 45kg에서 막 체중이 증가할까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낮은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도 1kg씩 그렇게 체중이 찌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훈련량, 훈련 목표에 따라서 그것에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자기의 그 식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수들 보면 저는 잘 먹고 있어요. 잘 챙겨서 먹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 보죠. 다시 이렇게 보면 적절한 에너지 가용성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에너지 상태에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을 충분히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훈련 강도에 따라 요구되는 에너지만큼을 잘 먹어주는 상태가 균형 있는 상태라고 하면 훈련 강도 이제 잘 안 먹은 거죠. 안 먹었을 때는 훈련 강도에 따라 요구되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쓸 만큼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레즈가 발생을 하는 거고 때로는 먹는 거는 똑같이 먹었어요. 더 줄여 먹은 거 일부러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훈련 강도에 따라서 요구된 에너지가 이거보다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에서 시니어리그 올라가면서 시합을 앞두고 조금 더 훈련량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럴 때는 전보다 좀 더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가 돼서 레즈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핸드폰을 여러분들 쓰시다 보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되면 깜빡깜빡 경고등이 켜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전 모드로 들어가라고 선택하는 옵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는 건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끄는 거예요. 화면 밝기를 좀 느리게 한다거나 뭐 앱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사용하지 않게 한다거나 우리 몸의 신체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옵티멀하게 적절한 그 에너지 가용성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먼저 불필요한 것부터 끄죠. 좀 피로해지고 그 훈련을 해도 훈련 강도를 잘 못 쫓아가고 요런 정도만 있다가 점점 더 가용성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내분비 계통의 기능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수한 운동 수행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훈련 후에 회복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영양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힘을 내려고 하면 우리 몸의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쓰여져야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탄수화물이 선수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선수들이 섭취하는 거를 조사를 해보면 되게 단백질은 그렇게 부족하게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단백질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섭취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g당 한 2에서 2.5g까지 먹으라고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선수들이 이거는 대부분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탄수화물을 굉장히 부족하게 먹고 있는 것들이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할 때 힘을 잘 쓰고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도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그다음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 시합이 있다 그러면은 시합이 있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고형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시합 중에는 음료로 되어 있는 그런 탄수화물 음료들 스포츠 음료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30분 이내에 고갈이 된 탄수화물을
그 글리코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이어트를 많이 할 경우에 비타민 D나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비타민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해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야 되는 거죠. 훈련 강도, 영양 공급, 그리고 회복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의 내분비 상태가 다 좋게 되고 그럴 경우에 뼈나 근육의 기능이나 심혈관계, 대사기능, 면역기능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서 좋은 경기 수행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피겨 선수들 아주 어려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활발한 성장도 해야 되고 발달도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 수준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련량은 또 많고 에너지 요구 수준도 높은데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다면 성장에 지장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선수나 댄서가 기대한 수준만큼 성장 곡선만큼 키가 잘 크지 않거나 또는 사춘기가 지연이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메리 케인이라고 2019년 11월에 뉴욕타임즈에 이 선수가 기고를 했어요. 이 메리 케인 선수는 2014년 미국에서 3000m 종목에서 세계 주니어 챔피언이 되면서 17세에 세계 선수권 대표팀에 합류를 했죠. 최연소 미국 육강 선수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2016년 나이키의 오레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장거리 달리기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때부터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대회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19년에 기고를 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이 선수가 자기가 그 훈련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계속 살을 빼야지 된다. 가벼워야 잘 뛸 수 있다. 계속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했던 선수가 이렇게 초췌하게 말라졌고 이 선수는 제대로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경기를 내지 못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키의 이 코치가 전부 남자들만 돼 있었고 여자들의 몸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임약도 먹이고 이뇨제도 먹이면서 굉장히 이제 살을 빼도록 강요를 한 거죠. 무월경, 5번의 골절, 자살 충동 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2020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나이키 CEO는 사장에서 물러났고 이 코치는 4년간 코칭을 금지하게 되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자 선수들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한 에너지 가용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남자와 여자의 몸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는 이센셜 팻이 2 내지 5%면 돼요. 근데 여자는 10에서 13%의 팻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다고 하려면 21에서 24%의 팻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른 선수들하고 해도 14에서 20% 정도의 팻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경을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 17%의 지방이 필요하고 무월경이 됐다가 다시 월경을 하려면 최소 22%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바디팻을 10%로 만들 거야. 이렇게 15%로 만들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신념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팀 선수들을 보니까 좋은 수행력을 내고 좋은 경기력을 내는 선수들은 굉장히 마르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디팻이 18%, 20%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체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바디나 이런 것들을 봐서 바디팻을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수들을 만나서 보시면서 이 선수가 혹시 레진은 아닌가 하고 의심해야 되는 경우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빠른 체중 감소를 하고 있을 경우에 잠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체중 감소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낮은 에너지 가용성의 상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수나 댄서가 키나 체중이 평균에 비해서 잘 안 큰다. 그럴 경우
그리고 여자 선수가 15세, 16세 정도까지 초경이 없거나 월경이 규칙적이지 않을 경우, 즉 월경 주기가 36일 이상이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과도하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 자꾸 감기도 걸리고 병을 반복해서 자꾸만 걸린다. 그러면 좀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부상이 생길 경우, 특히 피로골절이 있다. 그래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집중력, 조절 능력,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될 때,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식이장애 패턴이 관찰될 때, 근데 이것은 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좀 뭔가 우울해하는 그런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관찰될 때 혹시 이 친구가 지금 호르몬 레벨이 여성 호르몬 레벨이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혹시 레즈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의심을 해봐야 되느냐? 레즈를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즉 이렇게 초기에 약간 일찍 발견을 하면 조금만 그런 것을 보충을 해주면 바로 몇 달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이 돼서 수개월 되고 이런 골밀도까지 변화가 될 정도로 에너지 가용성 상태 오래 지속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래서 IOC에서는 이렇게 신호등으로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 파란 신호등으로 해서 그런 조건을 나열을 해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이런 골밀도나 여러 가지 체중 변화나 여러 가지 초경이나 월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노란불이네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적절한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판단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돼 라고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레즈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의 적절한 에너지 섭취의 균형이 깨지면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선수들의 몸은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가 되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그 결과 운동 수행 능력도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회복이 잘 되지만 낮은 에너지 가용성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거식증 상태까지 되었을 때는 사망까지 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선수나 지도자 그리고 그 선수들의 보호자들, 부모님들도 이런 레즈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즈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운동선수 본인뿐 아니라 저희 의료진, 코치, 트레이너, 부모님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